자, 이제 벼과학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라이프 사이언스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거침없이 달려왔죠. 맨 처음에 파종을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수확까지 하나의 종자를 파종을 했다. 어디에? 영묘상자에 파종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파종을 할 때 왜 웃어? 영묘상자에 이 아래쪽에는 상토를 깐다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상토가 무거우니까 최근에는 계량상토도 나오고 또 매트가 나왔다 했죠. 이 매트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TT죠. 그러면 이 매트는 물에 적셨다가 이렇게 그냥 얹어 놓는다. 그 위에 이제 파종기로 파종을 한다 그죠. 주로 이제 3파가 되겠죠. 흩어 뿌리는 거. 그래서 파종량은 한 상자당, 상자가 30cm, 60cm죠. 60cm에 통상적으로 150에서 200g 정도를 파종을 한다 이 말이죠. 벽시는 통상적으로 천알의 무게가 얼마? 보통 25g 정도 나간다. 천알이. 그래서 천립종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거 하나면은 어느 정도의 면적을 이양을 할 수 있느냐? 통상적으로 30평 정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10평이죠. 10평 한다. 그러면 300평 같으면 30개의 모판이 필요하고 1헥타르 같으면 300개의 모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중모 기준입니다. 만약에 어린 모나 치묘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은 노력비 절감의 한 방법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자를 파종을 했는데 파종하기 전에 논을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물론 무경운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경운을 해야 이 논이 바닥이 고르게 된다. 평탄 작업이 된다. 그래야 이양했을 때 문제없다. 그리고 특히 친환경 재배를 할 때는 소위 레벨링이 균평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를 통상적으로 이양을 하죠. 몇 개? 보통 너다섯 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 내지 5본이라고 얘기를 하죠. 4 내지 5본을 한 포기에 이양을 하게 됩니다. 보통 제식거리는 조관이 30cm, 주관이 15cm로 했었는데 지금은 30 곱하기 20cm로 친환경 재배로 하기도 하고 또 드문모 심기는 25cm로 하기도 합니다. 드문모에 관해서는 일장일단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안 하고 기본적으로 넓게 심으면 영양 생장 기간이 길어져야 됩니다. 그죠? 충분한 이삭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렇게 이제 넓게 심다 보면은 통풍이 잘 되죠. 그래서 병해충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양을 하기 전에 이제 해야 될 것은 논을 이제 경운을 첫째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지를 해야 됩니다. 땅 고르기. 그래서 정지를 물을 담그고 할 것이냐 아니면 물이 없이 할 거냐 하는 거에 따라서 방법이 마른 논이냐 물론 로타리냐, 그 로타리라고 하죠. 우선 로타리를 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또는 로타리 치기 전에 정지 경운, 정기 경운 해놓고 거기에 이제 비료를 줘야 된다. 그걸 뭐라 한다? 10이죠. 10인데 이것은 기본 비료, 기초 비료라고 하죠. 그럼 이때 주는 비료를 우리가 속효성을 만약에 비료, 첫째 이제 속효성을 주는 경우, 두 번째는 완효성 비료를 주는 경우가 있다. 속효성 비료를 줄 때는 분실을 해야 된다. 나누어서 줘야 된다. 기비 50,
그 다음에 분울비 20, 그 다음에 유수 형성기 30 정도로 주든지 요거 30, 20, 40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 완효성 비료는 전량 100% 뭐 한다 기비로 주지만 필요에 따라서 후반기에 생육이 불량하다 싶으면 어떻게 한다? 여기에 한 10% 또는 5% 정도 주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요거는 보충해서 주는 거니까. 그 12 모델에는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잎의 황백화 정도를 또는 녹색 정도를 판단한 이후에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양을 하고 나서 한 7일 내지 10일 되면은 뿌리가 쫙 땅 속에 박는다. 그걸 뭐란다? 착근, 활착이라고 하죠. 활착이 되고 나면 이때부터는 토양 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를 한다. 질소, 인산, 카리, 칼슘, 마그네슘, 붕소, 염소, 구리철 다 있죠. 이런 양분들을 흡수를 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잊어먹는 게 있다면 뭐냐 하면 이 비료의 필수 원소 16대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규소만큼은 이 규산이라고 하죠. 이만큼은 배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다. 그러면 논토양에 어느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가? 130에서 180 ppm. 그 100만 개 중에 130개에서 180개가 규소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그래야 벼가 어떻게 된다? 잎이 이렇게 수광대세가 좋아지고 병해충 발생이 줄어든다 하는 것이 결론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비료라고 주는 것은 NPK만 주로 주는 거죠. 그죠? NPK만 지속적으로 주고 이게 이제 수십 년, 수백 년간 지속해서 논 상태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 미량원소들이 부족하다. 또는 칼슘이 부족하다. 다른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할 때 경우에는 추가로 준다. 칼슘은 석회 또는 소석회라고 마그네슘은 고토 들어봤죠? 고토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미량원소, 북연구, 철망물화, 특히 철분, 망간, 몰리브든 이런 애들이 부족할 때는 잎에서 반점이 생긴다. 이걸 뭐라 한다? 깨시 무늬병이라 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줘야 된다? 미네랄을 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네랄을 주면은 이 후반기에, 생육 후반기에 출수 이후에 비옥도가 떨어져서 깨시무늬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 또는 줄일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활착을 하고 본격적으로 양분을 흡수할 때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비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이때 주는 것을 1차 추비라고 한다. 추비는 위에서 뿌리기 때문에 영어로 하면 탑 드레싱이라고 한다. 위에서 뿌린다 해서 탑 드레싱. 언제 준다? 활착되고 나면은 그때 주면 된다 하는 거죠. 그 전에 주면 어떻게 된다? 공기중으로 날아가거나 땅속으로 용탈이 된다. 그래서 비료 이용 효율이 줄어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10일 정도, 그러니까 이 양 후에 한 10일 정도의 1차 추비를 준다. 그러면 이제 분할을 쭉 하고 이렇게 자라오겠죠? 자라와서 나중에는 분할수가 가장 많은 시기가 있다. 그걸 무슨 시기를 한다? 분할 최성기 또는 최고 분할기 이렇게 말하죠. 그죠? 맥시멈 첼러링 스테이지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때 되면은 이제 중만생종인 경우에는 뭐가 이제 올 거냐 하면은 유수가 어린 이삭이 일주일 간격으로 완이 일주일 간격으로 어린 이삭이 이 아래쪽 두 번째 마디에서 형성되기 시작한다. 분화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걸 유수 분화기, 유수 형성기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유수가 분화 형성되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출수기까지. 이 출수기가 되면 이 아래쪽에서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30일 후에 이렇게 위로 뽑혀 올라가죠. 그러면 이렇게 이삭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출수를 한다. 그래서 배에 의해서는 출수를 하면서 이 영이 오픈이 된다. 열리면서 주로 이제 오전에 이렇게 6개의 수술이
이 껍질, 내형이라고, 외형, 내형을 이렇게 이제 열어 놓으면 이걸 뚫고 나오면서 꽃가루가 밥이 탁 터지죠. 터지면서 이쪽에 보면은 암술이 있다. 암술. 그래서 암술의 주두에 이렇게 먼저 꽃가루가 앉겠죠. 그럼 이것을 수분이라고 하고, 이 꽃가루가 화분 관행을 타고 엄밀히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암술 주두입니다. 여기 앉아서 요거 화분 관행을 타고 요렇게 가는 것과 또 요렇게 가는 것이 있다. 여기는 뭐다? 여기는 이제 극핵이 있고 요거는 난세포가 있다. 그죠? 또 조세포 이렇게 도와주는 세포다 해서 조세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요 꽃가루 환행과 N이니까 요거는 N. 요건 N이니까 요거 두 개 합치면 2N이 되고 요것은 N이 두 개니까 N 플러스 하면 3N이 된다. 그죠? 그러면 요것은 뭐가 되는 부분이다? 엠브리오가 되는 부분, 신운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 가운데 극핵이 있는 요 부분은 뭐가 되는 부분이다? 배유잖아, 배유. 엔도스펌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수정을 중복해서 한다. 양쪽에서 한다 해서 중복수정. 이렇게 말한다. 그죠? 여기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출수 이후에는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크게 이제 우리 요 시기를 라이프닝 시기, 성숙기, 라이프닝 스테이지죠. 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종자를 파종하고 그리고 최고 분후기까지를 영양 생장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영어로는 vegetative growth stage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자라는 시기로 봐서 분을 수는 통상적으로 20개에서 25개 정도 포기당 한 힐당 이렇게 통상적으로 확보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한 포기당 이삭수를 이때 와서 카운트를 해보니까 몇 개다? 15개에서 18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럼 여기 이게 5개, 6개 어디 갔느냐? 어디 갔을까요? 여기 이렇게 줄었다. 5개 줄은 건 어디로 가느냐? 죽어요. 말라 죽어. 그게 무효분열이라고. 그걸. 나머지 5개에서 5개 정도가 또는 많게는 10개 정도 비료를 많이 하면은 한 10개, 15개, 이게 35개, 40개, 40개까지 이렇게 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삭을 맺지 못하고 죽는 분열을 무슨 분열? 효과가 없다 해서 무효분열, non-effective tiller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럼 유효분열은 뭐라 하면 되겠다? effective tiller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무효분열이 있을 필요가 별로 없죠. 왜? 무효분열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열수가 많으면 바람이 안 통하죠. 통기가 안 되면 병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잎은 또 부드럽게 자라죠. 그러니까 비가 온다, 바람이 불면 쭉 내리고 도복이 되고 하는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무효분열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없애느냐? 비료로서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비료를 적게 되겠죠. 첫째. 근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충분한 나중에 이삭 개수는 확보를 해야 돼. 그 너무 적게 주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전 시기에, 그러니까 최고 분열기 약 1주 내지 2주 정도 전에 물 공급을 안 해버려요. 그걸 뭐란다? 중간낙수 이렇게 말. 미드 시즌 드레이니지 이렇게 부른다. 이건 뭐 의미하느냐? 이때 문을 안 대버리니까 어때요? 뿌리가 잘려버리겠죠. 그러니까 양분 흡수가 안 된다. 수분 흡수도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분열수가 15개 내지 16개 정도였다. 물론 배수 등급에 따라 차이는 나겠죠. 배수가 잘 되는 노는 충분히 18개 정도 됐을 때 단수를 해야 되고, 그죠? 중간낙수가 시작이 돼야 되고, 배수가 안 되는 논, 물이 안 빠진 논은
13개, 14개 정도에서 물을 떼야 됩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농민분들이 가장 잘 아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간낙수를 시작을 하죠. 통상적으로 2주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비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비 오는 건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이제 배수로를 확 파놓고 관리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다. 이렇게 나중에 유수가 형성되는 시기쯤 되고 중간낙수 끝나니까 새하얀 뿌리가, 새뿌리가 쫙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후반기 생육을 주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얘 등숙기에 와서 어떻다. 이 성숙기가 등숙기라고 얘기했죠. 등숙기에 와서 등숙이 잘 된다. 알맹이가 잘 찬다. 왜? 잎이 건전한 잎들이 쫙 써가지고 얘들이 광합성을 잘 있어 당을 많이 만들어서 전분으로 축적이 착착착착 차곡차곡 떼주는 거죠. 그러니까 알맹이가 여기 통실한 알맹이들이 쫙 달리가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한 알에 나단의 무게도 높아지고 뭐다? 등성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수량도 증가하고 미질 소위 밥맛도 좋아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거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최근에 표준화된 비료 재배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유수 형성이 이제 어린 이삭이 형성되고 여기서 두 번째 마디에서 형성된다 했죠. 그죠? 다른 칼 나왔나? 자, 어린 이삭이 여기서 형성돼서 형성되면 이렇게 자라 올라온다고 했잖아. 그럼 이삭이 형성되고 자라나고 알맹이가 차기 위해서는 또 뭔가 필요하죠. 그게 뭐다? 양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서 주는 비료는 어떤 비료였다? N, P, K에 의존했다. 질소인산 카리 중심으로 소위 비료의 3요소 중심으로 줬다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인산이라고 하는 것은 P는 후반기에 줘봐야 효과가 없어요. 흡수를 못해. 그러니까 초반에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야를 뺀, 인산을 뺀 NK만 언제 준다? 유수가 형성되는 그 시점에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삭이라고 가정하면 유수가 분화되고 형성되니까 이 알맹이수, 소위 나달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달수가 많아지니까 결국은 이삭당 나달수 증가하니까 전체에서 동일한 면적에서 볼 때 알맹이를 충분히 확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NK만 주는 거죠. NK는 몇 프로? 요 K는 앞에 70 주고 지금 30% 주는 거고요. 이거는 질소는 남은 거. 아까 50% 주고 20% 또는 30% 분을 시작할 때 줬죠. 그죠? 그러면 20 내지 30% 남았다. 20에서 30% 남은 걸 준다 이 얘기예요. 그럼 통상적으로 배 재배할 때 질소 기준 몇 킬로? 7킬로를 또는 9킬로를 시바르당 300평당 기준으로 준다 이 말이죠. 머리 아프니까 10킬로 준다고 가정하면 저기 기비로 5킬로 주고 분을 할 때 3킬로 또는 2킬로 주고 유수가 형성될 때 요때 나머지 2 내지 3킬로 준다 이렇게 일을 하면 됩니다. 그죠? 조금 더 가볼까요? 그 단비로 준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요소 유래하죠. 요소를 우리가 질소 원으로 주면 요소 속에는 질소가 몇 프로 있다? 46% 있죠. 그죠? 그죠? 그러면 10kg 주려고 하면 요소를 몇 킬로 줘야 되나요? 약 22kg 정도 줘야 되죠. 그죠? 실제 요소 비료량으로 계산하면 그 계산법은 여러분들이 토양학 시간하고 영양학 시간을 배웠잖아. 그 다음에 인산 같은 경우에는 용성인비다 하는 경우에는 20%가 인산이 들어있어요. 그럼 5배를 더 줘야 되겠지. 그 인산을 예를 들어서 5kg 준다고 하면은 5배면 25kg를 줘야 된다. 기비로. 그죠? 그리고 이제 칼륨, 칼이라고 하죠. K. 얘는 염화가리가 60%가 가리 성분이 있어요. 그러면 계산하면은 예를 들어서 카리가 5kg 줘야 된다고 하면은 한 9kg 정도를 실중량으로 줘야 된다. 그런데 이게 귀찮고 복잡하다.
힘들다. 그래서 나온 게 뭐다? 복합비료라는 게. 그 다음에 복합비료는 이 모든 성분을 다 섞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벼 재배 전용, 고추 재배 전용, 고구마 재배 전용, 콩 재배 전용 비료 이렇게 각각 나온 거예요. 한 번만 뿌리거나 다음에 필요할 때 한 번 더 뿌리는 식으로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료 회사들이 뭘 한다? 성장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소 비료 같은 유한, 염화가리 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죠. 그죠? 그래서 자, 복합 비료 좋긴 한데 이것도 한 번 더 줘야 된다. 그죠? 왜? 이때 유수 형성이 때 양분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내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완효성 비료 천천히 요렇게 처음에는 양분이 서서히 흘러져 나오다가 나중에 가서 필요할 때 많이 이렇게 용출이 되는 이러한 비료는 없을까 해서 개발된 게 뭐다? 이 완효성 비료, 영어로 하면 Slow Releasing Fertilizer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완효성 비료를 개발하게 된 거죠. 지금은 여기까지 와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Slow Releasing Fertilizer를 개발하고 보급을 하니까 가격이 비싸죠. 왜? 코팅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생기더라. 그 문제는 어쩔 수가 없다. 노동의 문제하고 가격의 문제 어디를 택할 것이냐. 그것은 농민분들이 선택할 몫이다 하는 거죠. 지금 비료는 여기까지 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벼 일성에서 안 한 부분이 뭐다? 그러면 이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유수 형성기 때 해보니까 이 나달수가 많이 달리더라 하는 장점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나달수가 많이 달리니까 나중에 문제점이 있더라.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예요? 나달수가 많이 달렸어. 엄청 많이 달렸어. 그럼 나중에 이 한 알이 충실하지 못하더라. 소위 철립 중, 한 알에 각각의 무게가 적게 나가더라. 이런 거죠. 철립 중. 그래서 어떻게 하자? 야, 너무 이 나달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나달수는 이미 유수 분화 형성기 때 결정되니까 형성되고 난 이후에 후반기 생육을 좋게 하자. 아래 나달의 무게를 높이자. 그리고 등숙률도 높이자 해서 나온 게 출수 전 15일경에 2차 추비를 하자. 그럼 요거는 이사그램이라고 하죠. 이사그램을 주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이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거는 시대적 흐름하고도 관계가 있다. 어떤 흐름이냐? 과거에 우리가 못 먹고 없을 때는 양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맛의 시대예요. 품질 시대이기 때문에 충실하지 못한 그는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요즘은 웬만한 동알미라든지 완전한 그레인 상태가 아니면은 상품으로 내놓지는 못해요. 그게 이제 가공산업인데 좀 이따 그건 따로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달수가 예를 들어서 한 이삭, 그러니까 이삭은 한 포기당 15개, 18개 있지만 요 한 이삭당 나달수를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통상적으로 이때 추비를 주면, 이때 유수 분화기 때 주면은 통상적으로 120개 정도 만들어진다고 보면 요때를 그냥 통과시키고, 그죠? 한 출수 15일 전쯤에 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출수 30일 전에 주죠. 그죠? 한 2주 늦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요건 어떠냐면 이 나달수가 한 80개에서 90개밖에 안 돼. 그런데 충실한 알맹이들이에요. 이건 얘들은 전부 다. 얘들은 쭉정이가 30%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느 걸 택할 거냐.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게 완전미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완전미율이 높은 것이 좋다. 그래서 충실한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판도가 패러다임이 소비자 욕구에 따라서 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공산업까지 연결시키려고 하면은 어떤 걸 선택할 거냐라고 보면은
나달수가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게 오히려 낫겠죠, 그죠?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숙 시기를 보면, 성숙 시기는, 라이프닝, 시기를 보면, 요 시기 보기 전에 유수가 분화되고, 자, 여기서 이제 유수가 분화되고, 여기가 출수되는 요 시기가 30일이라 했죠? 이 30일 동안에 키가 플랜트, 랭스 또는 하이트가 거의 30에서 50cm까지 커버립니다. 그 하루에 1cm 큰다고 보면 됩니다. 많게는 하루에 2cm까지 큰다, 이 말이에요. 키가. 언제? 이때. 그래서 이걸 이제 일명 신장기, 이렇게 말합니다. 키가 크는 시기. 그전에는 키 안 크는, 크긴 크죠. 크지만은 주로 크는 시기가 이때다 하는 얘기죠. 여기 이제 배1색이죠. 그러면 이 출수가 되기 전에 이삭이 요렇게 볼록하게, 이 집이 볼록하게 되는 시기는 무슨 시기를 한다? 잉태했다. 이삭을 잉태했다 해서 수잉기. 이렇게 말하죠. 그죠? 여기서 이제 출수 전 한 일주일 전에 이렇게 볼록하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수잉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감수분열기 들어봤죠? 암술과 수술이 만들어지는 거. 출수 전 며칠? 7일에서 10일 사이. 이 감수분열하고, 이렇게 해서 출수가, 이삭이 이렇게 나온다. 출수되고. 그러면 이 등숙기는 어떻게 나누느냐. 맨 처음에 길쭉하게 나달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폭이, 너비, 그 다음에 폭, 처음에는 길이, 그 다음에 폭, 너비, 그 다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커져간다. 이것도 순서가 있다. 처음에는 길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에 출수하고 일주일 상간에 요 형태가 다 만들어져요. 요 형태가. 그 이후에는 이제 채우는 거. 어디서? 여기서 잎에서 광합성한 작물들이 당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전분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지어진다. 그 전분을 우리가 아밀로스, 아밀로펙틴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아밀로스 함량이 우리 한국인이 좋아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15에서 18%. 그러니까 좀 스티키한 아밀로펙틴 함량이 높은 것을 선호한다. 99% 아밀로펙틴이 있는 전분은 찰벼, 찹쌀이죠, 그죠? 그거는 주로 우리가 한 끼를 굶어야 되거나 배 든든하게 오래도록 그 작업을 할 때 또는 시험 치러 갈 때 이때 찰싹 붙으라고 찰떡을 먹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아밀로펙틴 함량이 높은 것을 활용을 한다. 여기 가공산업하고 이제 연결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것을 크게 이제 4단계, 많게는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근데 알맹이가 차긴 차는데 광합성 산물이 이렇게 쌓이는데 젖처럼 되어 있다. 꼭 짜면은 우유처럼 되어 있다. 그걸 뭐란다? 유숙기라 하고, 그 다음에 좀 지나면 그냥 풀처럼 약간 굳어져 있다. 이 풀 호자를 써서 호숙기. 그 다음에 황색으로 껍질이 된다. 이것을 황숙기. 그 다음에 이제 황숙기를 지나면 완전한 형태를 띈, 약간 이제 그 황색에서 갈색으로 약간 변하는 시기가 있다. 이걸 완전히 이겼다 해서 완숙기.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기까지 수확을 다 마쳐야 됩니다. 종자로 사용할 것은 주로 이제 황숙기 때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동알미 소위, 금이 가거나 이 쌀이 어스러진 거, 이런 것들이 없다, 이런 거죠. 근데 완숙기는 주로 이제 수확할 때, 요 시기에 주로 하는데, 너무 늦게 하면 수분 함량이 뭐 15% 또는 14%까지 가버리면 이것은 동알미, 깨진 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미질이 좋은 거는 24%에서 수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농가 현장에서는 그리 쉽지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고급 식당, 고급 서식집, 초밥집이죠. 또는 정말 내가 밥맛을 중시하겠다 하면은 반드시 24%의 수확을 해서 양근, 그러니까 햇빛에 말리는 것이 가장 밥맛이 좋아요. 일본은 아직도 서식집에 가는 걸 거꾸로 이렇게 쉬어서 말리는 집도 있다. 그거는 서식집에는 그 집만
계약을 해서 돈을 더 비싸게 주고라도 그 쌀을 사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공산업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학기에 이제 학습을 다양하게 했다. 그런데 여기에 그냥 얘들이 이렇게 순탄하게 자라기만 하느냐? 아니더라. 얘들이 아까 2주간 물떼기를 했죠. 투위크 중간학습이죠. 미드 시즌 드레이니지를 하니까 여기 잎집에서 발생하는 병, 무슨 병? 잎집, 무늬 마른병, 다른 말로 한자어로는 문고병. 얘의 발생이 현격히 줄어들더라. 그리고 후반기 생육이 좋아지더라 하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병 발생을 줄임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면 미질이 향상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향상하고도 관련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 비어 일생에 관해서 이걸 쫙 보면은 머릿속에 그림이 쫙 그려지고 어떻게 하면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가공산업은 어떻게 갈 거냐? 찹쌀 위주로 갈 거냐? 맵쌀 위주로 갈 거냐? 식당을 할 때 어떤 쌀을 공급할 거냐? 그러니까 쌀을 도정해 놓고 오래 두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쌀에 있는 지방이 2, 3%밖에 안 되지만 그 2, 3% 때문에 우리가 윤기가 잘 흐르는 밥맛을 볼 수 있다면 쌀을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게 만약에 오래 보관했다. 고온에 또 습한데 하면은 산소하고 결합해서 뭐가 된다? 산패가 된다. 불포화 지방. 식물성 기름이 좋긴 하지만, 불포화 지방이 좋긴 하지만, 이 산패가 됐을 때는 오히려 암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참기름, 들기름, 쌀도 마찬가지다. 보관할 때 저온, 저습 조건에서 냉암소에 보관하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진공 포장을 하고 우리가 먹기 밥 짓기 반드시 열흘을 넘긴 쌀은 안 좋아요. 더울 때는. 겨울에는 좀 괜찮지만 이런 점들이 고려의 대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쌀을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가공산업은 뭐냐 하는 것들을 다 했죠. 그죠? 첫째는 떡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다양하게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요식업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럼 처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재배를 하면서 미꾸라지라든지 이런 걸 키워서 소득원으로 할 수 있고, 참게 있죠? 이런 애들을 투입해서 소득을 부가적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기계류, 처음에 이제 논을 갈아 엎는다 그러죠. 무경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필요한 이제 전기, 트랙터라든지 과거에는 그냥 일반 전기였죠. 그 다음에 지금은 뭐가 있나요? 트랙터까지 기공기 트랙터가 나오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옮겨 심는 거는 손으로 하다가 이제 이양기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양하는데 이제 성룡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요즘은 성룡도 안 해요. 그냥 리모컨 조작하면 다 해결 다 해준다. 지가 다 이양하고 요 딱 주인님 이제 일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AI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앞으로는 더 그렇겠죠. 그죠? 그러나 미국 같은 데는 그것도 아니에요. 뭐로 합니까? 헬기로 그냥 뿌려버리죠. 직파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양하는데 뭐 기르는 작업이라든지 또는 이양 작업이 드는 그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벼 재배 농가는 1인당 평균 400헥타르 이상입니다. 400헥타르. 감이 옵니까? 가로 100m, 세로 100m짜리가 400개 이상 벼를 재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아까 얘기하는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제초제 안 쓰고 잡초 잡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을 15cm 깊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태풍이 아니고 허리케인이죠. 허리케인 한번 왔다 가면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수입하는 쌀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MMA 물량은 42만 톤인데 주로 이제 중국에서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죠. 주로 캘리포니아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밥맛이 좋고 친환경적으로 생산되면 우리가 대응하기가 어렵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는 친환경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실습한 모든 내용들이 앞으로 이제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연간 5천만 원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2학기죠. 1학기 때는 기본 이론을 배웠고 이번에는 이제 실제 경제성을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갔습니다. 도정하고 사실은 우리가 남은 것들을 버리는데 왕겨도 남죠. 그 다음 쌀겨도 남죠. 그죠? 그리고 씨눈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공산업에 잘 활용하면은 가바 폴리페놀이 씨눈에 많기 때문에 당뇨 예방이라든지 또는 항암 기능까지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가공산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농촌 이제 어메니티, 벼를 재배함으로 인해서 돌아올 수 있는 공익적 기능이 너무 크다. 홍수 조절, 여름에 너무 더운 곳을 시원하게 식혀주는 역할, 지하 수온 함량, 수생 식물종 다양성 등의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테이블 푸드로서 메이저 크랍으로서 식량 안보 기능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쌀이 없다면 일주일 정도, 한 달 정도 먹을 게 없다면 뭐 전쟁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인을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40만 또는 30만 유지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한순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준비를 하듯이 우리가 만약에 이 식량 작업이 안 되고 다른 나라의 외국에 우리 식량을 담보로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우리 생명을 외국에 담보로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생명이다. 그래서 식량 안 보이면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로서는 국방비 지출하는 정도 이상의 투입을 하더라도 쌀값과 식량 안보는 유지를 해야 된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 지식인이면 모두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2학기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이 점은 충분히 인지했으리라 보면서 여기서 강의는 마무리입니다.